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럼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카메라 옆에 지금 저기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가 벌써 보니까 새벽 1시 35분이네요. 자, 물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저보다 더 훨씬 힘드시겠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빨리 강의를 찍어야 되는 사명하에, 저도 이제 최대한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도 어제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요. 강의를 하고 또 집안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또 저녁에 또 늦게까지 또 제사 갔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요약집 작업하고 그 다음에 또 운전을 해서 직접 왔습니다. 와가지고 또 저녁 타임에 저희 고등학생들 또 이제 또 우리 기다리는 또 고등학생들 또 만나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또 내일 또 아침 9시 반부터 또 우리 또 공무원 수업도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러니까 여러분들 뭐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어쨌든 딱 마침 시험 딱 종 치는 날까지 있자 종 치는 그 순간까지 딱 1시간 수업이잖아요. 1시간 시험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것들 좀 하고 싶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잠깐 미뤄두고 약간 이기적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후회 없는 그런 수험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뭐 하루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누구나 다 남게 마련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뭐 제 말에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수험에 좀 임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22페이지 보시면 제 2절 자 통상 우편물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개념 해가지고 아까 통상 우편물이라는 거는 세 가지. 자,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에 작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통상 우편물에 들어갑니다. 자, 이 통상 우편물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 요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냐, 선택적 우편 서비스냐를 나누는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은 2kg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보시면 서신이라는 것은 의사 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 뭐 이런 뭐 문자가 될 수 있겠고 그림 그런 것들을 표시한 그런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이나 전기 간행물 등등 이런 것들을 어는 대통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전달물이라는 것은 의사 전달물 말 그대로 뭡니까? 의사 전달은 주 목적이지만 서신은 아닌 거죠. 편지라든지 엽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요게 이제 근데 어차피 큰 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다 뭡니까? 통상 우편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 우편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신문, 전기 간행물 등등 아까 우리 뭐 상업용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12시 아니냐. 그런 것들도 다 어디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죠. 통상 우편물에 포함이 됩니다. 서신. 그러니까 서신은 우리 국가 독점 인정이 되는 거지만 서신이 아닌 의사 전달물 있죠. 그거는 국가 독점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신과 마찬가지로 통상 우편물의 범주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 화폐라든지 은행권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은 뭐 나중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건을 포장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옆에 기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걸 옆에다가 두는 게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 2008년도 문제인데 1번 보세요.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여 첨부된 우편에 소인한 때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언제라 했어요? 우리가 우체통에 투입한 시기 그때가 여러분들 우편 계약이 성립하는 때랬죠. 우체통에 넣은 때. 그래서 1번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통상 우편물은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우리 편지 같은 경우야 봉함을 하지만 엽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엽서 같은 경우는 그 배달하는 분이 그걸 읽더라도 여러분들 통신의 어떤 뭐 자유 그런 것들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들 침해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픈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3번 발송인이 우편물 내용을 신고 또는 개봉을 거부할 때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접수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접수하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4번 우편물은 접수한 때부터 우편 이용 관계가 발생하며 우편 간서와 발송인 사이의 우편물 송달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약은 누구와 누구요? 우편 간서와 발송인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따지면 여러분 1번하고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픈 게
규격 우편물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 규격 요건에서 봉투에 넣어 보관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돼 있죠. 그냥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지 봉투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규격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내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막 이상한 길쭉한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작은 모양 작은 봉투에 그렇게 넣어버리면 배달하기, 운송하기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규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뭐 지금 당장 외우기가 힘드시면 반드시 그래도 이렇게 따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시험 직전에는 그래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남들이 하는 것들은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남들이 안 하는 것조차 다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자만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그냥 한마디로 그냥 봉투 이렇게 생각합시다. 봉투의 규격 요건에서 자, 우리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재작년에도 여러분들 그 통상 우편물, 소포품물 규격이라는 무게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있죠. 부피하고 무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엽서 있죠. 엽서. 부피하고 무게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특히 이제 무게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이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같은 제도, 같은 그 상품, 아니 비슷한 상품, 비슷한 제도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비교라는 게 뭐예요? 공통점, 차이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 그다음에 차이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단편적으로 보면 꼬아서 내보내면 무조건 여러분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안 보고 들어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 봤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찝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봉투하고 자, 엽서 저도 이제 요 강의를 한 지 좀 꽤 됐는데도 요거는 기억이 나네요. 자, 요거 최소 규격 있죠. 그러니까 세로, 가로 요거 부분 90mm, 140mm 요거는 똑같아요. 90mm, 140mm.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자, 23페이지 보시면 세로는 90, 최소가 90, 그다음에 가로는 140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뒷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그다음에 저 24페이지 보시면 엽서도요. 최소가 90, 14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이제 물론 봉투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엽서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더 길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세로고 가로고 뭐 두께까지는 최대 두께만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가로는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그냥 여성분들 우리 신발 사이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235mm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대 235 이게 가장 긴 편이잖아요. 뭐 엽서에도 230, 200단위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90, 140, 235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 봉투에 있어서는 13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엽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봉투보다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120, 130, 1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긴 거는 요게 170mm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90, 140. 즉, 엽서와 봉투의 최저는 같다. 다만, 자, 가로는 가장 긴 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여성 뭐 신발 사이즈가 235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신발 사이즈가 아닌 분들도 나는 이제부터 230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235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딱딱딱. 그 뭐야? 120, 130, 140 이렇게 가면 됩니다. 120, 130, 140. 그 다음에 이거는 170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시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계속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인강은 여러분들이 뭐 반복을 해서 들으시든 아니면 직접 하시든 여러분들 몫으로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게와 관련해서는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무게 전에 두께 있잖아요. 최소는 여러분들 0.16mm다. 그 다음에 0.16mm 두께 관련해서 0.16mm.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십시오. 5mm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엽서는 두께 제한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께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자, 무게가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봉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엽서보다 무겁겠죠. 그래서 최소 3g에서부터 50g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g에서 50g. 엽서는요. 자, 체저가 달라요. 요거는 2g부터 5g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포스트잇에 정리하든지 뭐 어떻게든 계속 수시로 여러분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기, 모양, 무게
재질이 종이겠고, 우편번호는 우리가 이제 바뀌었죠. 5자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편번호가 여러분 다른 곳에 이렇게 뭐 글씨가 쓰이거나 그렇게 알아보기 식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최소한 4mm 이상의 여백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과 내용물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기술됐던 거네요. 그래서 보시면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봉할 때는 여러분 뭘로 했어요? 주로 풀로만 했죠. 뭐 침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이라든지 접착제 이런 걸 사용해야지 막 스탬플로 찍고 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 봉해지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다른 것과 섞이면 다른 우편물 손상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탬플러, 그 다음에 핀 뭐 이런 것들은 사용이 불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처리를 위한 공간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거는 엽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뭐 그래서 앞면 뭐 오른쪽 끝에서 140, 밑면에서 17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엽서 이제 기억나시나요? 채소는 똑같다 했죠. 90, 140 두께는 별도의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90, 140 딱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90과 관련해서 자 어디까지? 120까지고요. 그 다음에 140과 관련해서는 17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차이가 얼마씩이에요? 30씩 차이 나죠. 그래서 어떤 뭐 방법을 쓰든 90에서 120, 140, 140, 30, 30 차이 나니까 90, 140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는요. 자, 봉해지는 것은 3g에서 50g이라면 엽서는 2g부터 5g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우편 번호 기록이라든지 그 표면과 내용물, 그 다음에 기계 처리랑 공간, 요거는 저기 봉투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엽서, 이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엽서 규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엽서 있죠, 그거하고 규격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장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요건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색상은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 그러니까 꼭 굳이 흰색이 아니어도 밝은색도 가능하고요. 최소한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져야 한다. 됐고, 그다음에 2번 있잖아요. 제가 이거 문제집 같은데 이거 좀 많이 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수치 외우자 이런 개념보다도 이해를 하자라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질 보세요. 70g 퍼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제곱미터당 70g 정도는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무게, 종이가 너무 얇아가지고 가볍거나 날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g 정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봉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투명하지 않죠. 그래서 봉투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불투명도가 75% 이상입니다. 투명도가 75% 이상 안 해요. 불투명도가 75% 이상.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통신사에서 나오는 그런 계산, 고지서 같은 그런 것들 보면 안쪽에 뭡니까? 주소가 찍혀 있고 봉투에는 그냥 창문형 투명한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자, 창봉투 같은 경우는 창봉투의 창문은 뭡니까? 이때는 불투명도가 크면 안 되겠죠. 불투명도가 낮아야지 투명하니까 이때는 불투명도가 20% 이하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런 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위치에 우표 붙이거나 요금 납부 표시를 하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봉투 뒷면이라든지 앞면 아니에요. 뒷면이랑 우편 엽서 기재란, 그 다음에 띠종이 같은 경우는 앞면의 윗부분과 앞면의 윗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등의 뭐다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요 어디 위치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뒷면에는 뭘 써도 괜찮습니다. 뒷면에 쓰는 건 괜찮은데 앞면에는 뭡니까? 발송이나 수신인의 정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다 괜히 이렇게 써버리면 운송하는데 차질을 빚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뒷면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굵은 글씨로 이거 표시한 거 있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에서 띠종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우리 신문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신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띠종이를 갖다 이렇게 묶잖아요. 그 부분에서 앞면의 윗부분의 2분의 1, 그 다음에 뒷면은 전체, 이럴 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 역시 보세요. 뒷면과 허락된 부분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편 엽서는 평판으로 인쇄해라. 다만 사제 엽서는 제외된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간행물을 묶어서 하는 띠종이의 요건이라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뭐 띠종이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뭐 보세요. 세로 가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편물을 전부 덮한다. 신문 같은 거는 덮지 않아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이 이렇게 좀 약간 접해 있으면 그 가운데 부분에만 이렇게 띠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규격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밖의 상황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한번 보세요. 신문 형태의 경우 발송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는 어디에다가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다 기재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신문 형태가 아닌 전기 간행물 크기가 A4지 이하이다면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해라 라는 거. 그 두 개 정도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뭡니까? 권장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 지키지 않는다고 배송을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 권장 요건 정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 보시면 광고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엽서. 자, 광고엽서. 광고엽서는 키워드는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광고엽서는 발행 신청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언제? 자, 10일 이내. 10일 이내. 그래서 이런 기간과 관련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광고엽서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자, 보세요. 광고엽서라는 건 어떻게 만든다고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우편관서에다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신청을 하면 누가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발행처가 우정사업본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늦게 있잖아요. 만들어주면 안 되고 10일 이내 적합성을 검토한 후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광고 우편엽서는 자, 사재,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시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광고로 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됐던 거 2012년도에 여러분들 보시면 봉투에 넣어 봉함하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위반 시 규격 외 요금을 갖다가 징수하는 것은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하고 조금 여러분들 좀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만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무게 위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 예전에는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우편물의 봉투 봉함 방법은 아까 그랬죠. 풀 또는 접착제. 그다음 내용물은 편편하고 균일해야 되고요. 봉투는 어떻습니까? 반사율이 70% 이상인 어때요? 흰색이나 밝은색 그렇게 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번 부분은 이제 우리 삭제된 부분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포품을 보겠습니다. 소포품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건, 어떤 물건? 통상 우편물이 아닌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상 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우리가 소포 우편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은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나누는 기준은 통상이 2kg이 있다면 소포는 20kg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급 대상 보시면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것. 자, 그래서 뭐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소포랑 소형 포장물로 나뉜다.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에는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서신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소포품물이라는 것은 박스에다가 물건을 담는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서신을 갖다 막 담으면 이거 편법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원래는 봉투 하나마다 이렇게 우편도 다 붙이고 요금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데 간다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소포품물에 넣으면 안 되겠죠. 옛날에 가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막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같은 걸 막 우편 옆에다 막 써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보니까 막 사촌 누나가 막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거기에다가 막 한 10장 막 그걸 갖다 우편 엽서에다 막 써가지고 보내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엽서 하나하나마다 요금이 부과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스에다가 뭡니까? 그걸 갖다 몇백 장 집어넣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포 우편물에는 개인적인 서신 같은 거 이거 담을 수 없습니다. 의사전달물 같은 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갖다가 택배를 받았을 때 뭡니까? 거기 보면 토마스 우리 상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한 상품 설명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담겨 있는 거 우리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품서라든지 영수증, 설명서, 감사 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2016년도 기출 문제네요. 자, 그러면 기출 확인 한번 볼까요? 2013년 그대로 제가 날짜도 안 바꿨네요. 근데 어쨌든 기출. 자, 소포품물은 여러분 최대 중량 30kg. 자, 요거는 2016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 사진, 거래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자, 이런 식의 문제 참 좋죠. 자, 일단 보세요. 노트라든지
노트는 여러분들 의사 진달물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뭐 필기 노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거고요. 사진도 마찬가지, 통장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통화는 뭐였습니까? 아까 통상 우편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앞에 것들은 소포지만 통화는 통상 우편물이기 때문에 소포 취급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접수 시 내용품을 문의하고 포장 상태를 검사한다. 그 다음에 소포 표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고요. 다음 밑에 보세요. 최근에 나왔던 재작년 문제네요. 7월 23일. 자,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 나왔을 때 땡큐라고 그랬죠. 딱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틀리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30kg 이하 소포 우편물은 보편적. 자, 소포 우편물을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20kg이잖아요. 그래서 30kg 틀렸다. 2번 20kg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그렇죠. 2kg만 초과해도 저기 선택적 우편 서비스인데 20kg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선택적 우편 서비스. 자, 이거 되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낸 거네요. 3번 일반 소포품의 송달 기준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다. 자, 그래서 우리 소포품물 같은 경우는 등기냐 일반인에 따라서 배달 기한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소포품물 같은 경우는 접수 후 3일 이내, 등기 소포물은 접수 후 다음날까지 그랬습니다. 4번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지만 아까 봤지만 납품서, 뭐 영수증 이런 것들은 예외로서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고요. 근데 이런 거 진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포품물의 접수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접수검사 내용품을 문의를 해야 되겠죠. 왜? 포장된 상태에서 임의로 깔 수는 없으니까 임의로 개봉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검사를 하고요.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거랑 좀 이게 내용물이랑 좀 의심이 들 때 그때는 뭡니까? 개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열어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개피 요구를 하고요. 근데 개피 요구를 거절하면 그때는 뭡니까? 접수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편물의 포장 상태 이런 것들 확인한다. 그 다음에 요금 징수 관련해서 여러분들 등기 소포는 우편물의 운송 수단이냐, 운송 수단, 뭐 배달 지역, 중량, 부피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렇죠. 금액이 달라지는 요인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을 어떤 수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든지 시장 카드로 받든지 아니면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뭐 전자화폐, 전자결제 다 가능하고요. 증납, 후납 다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등기소포 요금은 우표, 현금 뭐 이런 걸로 수납하여 즉시 처리하고 착불은 자 여러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수취인에게 받아서 그죠 세입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확인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늘 나오지만 의심 우편물에 대해서는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개피 요구를 하고 그러나 그 개피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아니하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의로 개봉하는 거 그런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등기소포하고 보통소포의 차이라고 되는데 자 우리 아까 차이 하나 봤죠. 자 우리 배달 기한에서 여러분들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표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할 것도 없죠. 그냥 다 뭡니까? 등기소포하고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점, 그 정도만 좀 뭐 영수증 교부하는 거, 그거는 둘 다 뭡니까? 일반 소포를 하든 등기소포를 하든 영수증은 둘 다 교부를 해줍니다. 자, 등기라는 거는 뭐예요? 등기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남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그 기록을 갖다가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어떤 배송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등기소포 접수에서 배달까지 송달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다. 반면에 일반 소포는 하지 않고요. 근데 둘 다 영수증을 교부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게 요금 납부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표와 관련해서는 좀 달라요. 자, 등기할 때는 여러분 등기소포에다가 우표를 안 붙여요. 그냥 우표를 그 요금에 해당한 만큼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납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등기는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납. 반면에 일반 소포는 뭡니까?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첩부한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면 등기간에 일반 소포가 있죠. 일반 소포를 받았을 때 막 우표가 막 여기저기 막 많이 이렇게 붙여지는 거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납, 일첩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송료와 관련해서도 자 보세요. 반송 시 등기 소포는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지만 일반 소포는 자 반송되더라도 따로
따로 뭐 반송료를 징수하는 것도 없고요. 당연히 부가 취급이 안 되니까 일반 소포에는 부가 취급 수수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등기 소포는 필요한 부가 취급을 서비스를 받으면 그에 따른 수수료도 역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만한 게 등납 일첩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등납 일첩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그 방문 접수인데요. 자, 우체국 택배.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우리의 어떤 물건을 갖다가 수령하러 오는 경우, 그걸 우리가 방문 접수 내지는 우체국 택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세요. 우체국 택배는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의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별 택배가 있고 계약 택배가 있다. 개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어떤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냥 불러가지고 제 물건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발송할 때 하는 거고, 계약 택배 주로 이제 보면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죠. 그걸 일일이 뭐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사전에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떤 정시 뭐 몇 시 매일 우리가 상품 주문을 받으니까 매일 뭐 한 4시나 3시쯤에 이렇게 수령해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정기가 아니래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택배라는 것은 우체국과 사전 계약을 통해서 별도 요금을 적용하고 뭐 주기적, 근데 꼭 반드시 주기적인 필요 없죠. 그래서 또는 필요시에 픽업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 계약 택배라고 한다. 두 개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 접수 지역과 관련해서는 뭐 4,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시내 배달구, 뭐 시내 지역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지 같은 경우는 방문 접수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되는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용 방법은 여러분 딱 보다 이제 우체국 뭐 전화번호 외우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거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체국에 전화해도 되고요. 아니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포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기, 부정기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별도의 전화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 수취인 부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 같은 거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때 뭐 몇만 원 이상 결제면 어떤 발송인이 부담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수취할 때 그 부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쇼핑몰 그 운영자가 그 우체국 택배를 보내더라도 그것을 수령하는 우리 고객이 뭡니까? 그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금 수취인 부담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 소포 기표지와 접수 보내는 총괄국장이 뭐합니까? 그렇죠. 창구 접수한 거랑 구분되게 그렇게 표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게 물론 맞지만은, 특히나 제가 여기 음행 처리하고 밑줄 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충분히 이제 출제 가능한 그런 문제들, 그런 지문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자, 시간이 좀 너무 늦어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여러분들 우편물의 접수 이제 파트를 보는데, 그렇죠. 뭐 문제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 좀 복습하시면서 좀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제가 올렸던 있죠. 2016년도 진도별하고 그다음에 기존 뭐 문제집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 바뀐 게 거의 없거든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복습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한 만큼 여러분들이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리 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받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